독립협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독립협회는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아직 이게 의의를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독립신문을 만들었죠. 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유통해요. 두 번째 뭐냐? 토론회를 매주 개최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개최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주제가 좀 약해요. 조선의 교육 문제. 나중에 가면 이제 큰 문제로 막 커져요. 그러면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있는 상태에서 토론자가 2명씩 나와서 토론 배틀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가부를 결정해서 토론 승리를 정하는, 그러니까 뭐 멍크 디베이트 같은 그런 토론 형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토론회를 진행했던 기록도 있고요. 만민 공동인 데모죠. 사람들이 모여서 종로통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러시아 이권을 침탈을 저지했었던,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위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당시 주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나라였고 이 조선 민중이라는 것은 버러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서 아주 노련한 태도로 투쟁과 시위를 통해서 러시아 이권을 막아냈었다. 그래서 거기 왔었던 외국 공사들이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서재필이가 보시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교육이 안 돼서 그렇지 배우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었고 그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인권을 위한 투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 활동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이 관통되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 많은가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독립협회 활동상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이 구한 말에 보여줬던, 그것도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4년 만에 보여줬었던 대단한 열정이었었다. 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거든요. 막 나중에 가면 인권 문제 지켜내려고 밤샘 투쟁도 하고요. 막 이제 이것을 이제 고종이 막 마음 비틀어지니까 여기다 막 황국협회, 요즘 말하면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거든요. 막 반대만 해요. 독립협회 반대하는 게 걔네들이 일이에요. 막 오면 독립협회에 대한 사람들이 앉아서 투석전이라고 돌덩이 주워서 돌을 막 던져서 어버이연합이 아니죠. 황국협회 멤버들을 이 투석전을 통해서 다 물리쳐서 쫓아내버리고, 군인들 오면 또 돌 던져 쫓아내고 그래서 하죠. 결국은 이제 이게 병역으로 진압을 당하게 되지만, 그때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모습들도 좀 잊지만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민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 사진은 한 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흥문화학교로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이회영 선생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설민석 선생이 또 인터넷에 아마 어디 나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더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서간도 지방에, 그 전에 일단 평안도 지역에서 안창호, 양기탁 같은 당시의 평안도 일대의 주로 개신교도들, 평안도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이 뭉쳐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의 강령이 뭐냐? 최초로 공화주의를 주장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2년 만에 조선왕조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근데 그 나라는 민주공화정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물론 그 전덕기 같은 이 신민회에 참여했었던 목사들도 있었지만, 평신도란 말이 어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활약도 굉장히 대단했었고, 그들에 의해서 서간도 지역이 개척이 되죠. 서간도 지역에 대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 한 장, 이거 한 장을 두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나왔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나와 있는 건데, 신민회는 보통 알려진 일화보다 사실은 신민회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신민회가 신흥무관학교를 하면서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2천여 명 정도를 양성해요. 그 양성된 2천여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 같은, 소위 말하는 청산리 대첩 같은 1920년대 때 만주 무장투쟁의 이 뿌리가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 신민회가 임시정부의 뿌리가 돼요. 임시정부 구성원 멤버를 보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다 신민회 멤버들이었었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특정한 종교를 찬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이나 이 당시 개신교 같은 것들을 보면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 특히 신민회는 공화주의, 나중에 나오는 임시정부, 그리고 무장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다.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무슨 패배를 하게 됐냐? 아까 러일 전쟁인 거죠. 청일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이겼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리순, 여기 이제 리아웃동반도, 요동반도죠. 광개토 대왕이 우리 땅으로 만들었던, 쳐들어가서 이쪽, 그리고 이제 여기 봉천
이제 펑텐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세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올라와 있어요. 한 요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일대에서 큰 승전을 거두게 되면서 러시아를 밀어내게 되고 카사르드푸트미라 영일 동맹을 통해서 조선을 삼켜버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피나는 노력들이 하나도 성과도 없이 싹 시프트 딜리트가 된 거죠. 그냥 딜리트가 아니라 시프트 딜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제 다시 시작하자.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나타나게 되죠. 첫째, 해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막 김옥근 같은 사람 나와서 갑신정변 시도해봤죠. 깨졌죠. 이모군란 깨졌죠. 동해농민운동 깨졌죠. 독립협회 깨졌죠. 의병항쟁 깨졌죠. 애국개몽 다 깨졌죠. 깨진 걸 넘어서서 사인하고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나라가 쑥 먹혔어요. 쑥 먹힐 때 고종은 나름대로 조금 저항을 했어요. 고종을 보필하던 신하 중에서 민영한 한 명 자결한 거 말고 물론 이상설 같은 선생은 먼저 나가 독립운동 했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친일파가 됐잖아요. 이완용이가 마지막에 싸웠던 게 뭔데요? 조선을 먹는 건 좋으신데 조선 왕이란 칭호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지켜낸 게 고종 왕이란 칭호, 그러니까 조선 왕이란 칭호 하나 지켜냈던 게 당시 총리 대신 이완용의 역할이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위에서 사실 정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안창호나 김구 이런 사람들이 망국을 다 보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 그냥 막연한 정신적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대해야 되는 세계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무거운 거죠. 절망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인데 배가 고프네요. 자, 독립운동 기지를 세웁니다. 아, 진짜 많이 세워요. 이거 제가 일부러 고등학교 교과서 나온 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옛날에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었을 때는 선택 과목인데 애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면 딱 요거 가르치고 나면 애들이 와요. 몇 명이 와서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더 이상 좀 근현대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막 꼬셔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그렇지만 역사가 쫙 하면 한 절반 떠나가고 이제 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교과서 나오는 거에 곱하기 한 30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주와 연해주와 곳곳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1920년 한 해에 이 만주 일대에서 국내 진공작전이 1000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대 큰 부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단체들. 그래서 주로 이제 서간도, 북간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는 국제도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단체도 만들어지고요. 미주 지역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가치가 두 가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민주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시헌법이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딱 써 있어요. 그게 임시정부가 헌법을 5차례 개헌을 해요.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재헌헌법에서도 이제 1장 2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문이 없었어요. 이건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고 1920년에 헝가리 폴란드에 처음 나와요. 중국에서 23년에 처음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말이 있었지만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정이라는 걸로 규정하는 언어를 썼던 건 우리가 최초예요.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처음 만들어낸 거고, 그거를 이때가 1919년이니까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쭉 지켜왔고 다시 재헌헌법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제가 이제 개헌 관련 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국회 속기록을 지금 다 읽고 있는데, 해방 때 재헌국회에서 속기록을 쭉 읽어보면 다들 앉아서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건 기본. 논쟁이 뭐냐면 이때도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민국 이름을 그대로 쓸 거냐 말 거냐 갖고 논쟁을 벌이지만 압도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말 그대로 쓰자. 민주공화정 그대로 쓰자. 근데 그건 이제 좀 요즘 많이 알려졌어요. 막 송가호 아저씨가 막 변호인에 나와서 막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이때 만들어진 10개 조에서 임시헌장 3조. 그게 뭐냐면 조선은, 그러니까 새롭게 세울 대한민국은 남녀 빈부격차, 그러니까 신분차별 없고 빈부의 차이 없고 남녀의 차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이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시헌장의 3절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안 됐는데, 임시헌장의 3절을 보면 일체 평등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정진우 대표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기서도 혹시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개헌책 나오고 하면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강의 해드릴게요. 그럼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데다 책을 쓴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평등성이에요. 평등성. 그래서 아예 문장이 나와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평등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미국의 개인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 평등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개인주의가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우리한테는 여전히 자유와 평등은 분리된 주제고, 자유하면 왠지 우리 거 같고 평등하면 왠지 저쪽 북녘 너머의 정은이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딱 나는 거 아니겠어요? 3조. 그게 나중에 충칭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훨씬 더 자세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연합정부의 성격, 연합정부의 성격. 이때는 아직 좌파 우파의 대립은 없어요. 아직은 사회주의가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외교 독립을 할 것이냐, 뭐 무장투쟁을 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 여러 파가 있었는데 다 모인 거죠. 하나의 라인을 펼쳤죠. 임시정부는 세력이 약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세력이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시정부 25년사를 공부해보면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연합성을 추구했어요. 처음에는 외교 독립을 강조하는 이승만 계열, 실력 양성을 강조하는 안창호 계열,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이동희 계열을 묶어냈고 20년대 때는 사회주의자가 나오니까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유일당 운동인 거죠. 우리가 이념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돼서 일제와 싸우자. 너가 빨갱이고 내가 흰둥인 건 인정하지만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일제와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연합의 일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연합적 전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내려왔죠. 근데 또 위기를 겪습니다.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태평양 전쟁을 벌이죠. 직접적 효과는 우리 역사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위안부, 징병, 징용. 엄청나게 끌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위안부 한 20만 명 정도 끌려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성학대를 당한다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충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광기로 가니까 사실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이나 영국이 중국을 안 도와줬어요. 중국 내가 뭐 도와줬어 뭐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장제스와 그러니까 국공합작을 통해서 장제스랑 마오쩌둥 연합을 한 다음에 항쟁을 결의하고 장제스는 군대를 끌고 저쪽 충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오는 주로 이제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일대에서 막 격전을 벌여요. 항전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안가를 다 뺏기고 나니까 이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저쪽 유럽에서는 어디에요? 저기 그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 버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가 벼버리는 거잖아요. 거기 다 프랑스가 먹고 있던 땅인데. 그러니까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오늘날 베트남 쪽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쳐들어오니까 동남아시아는 서양이 이권이 겹쳐 있는 곳이고 베트남 앞바다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필리핀은 자체 방위가 불가능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필리핀이 누구 거예요? 미국 거잖아요. 또 베트남을 돌면 뒤쪽에 뭐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끝에 싱가포르가 있잖아요. 그것도 누구 땅이에요? 영국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베트남을 공격한 그 순간 미국과 영국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필리핀을 장악하고 나면 괌과 사이판을 먹을 수 있고 괌과 사이판을 장악하면 중간에 마셜 제도를 먹을 수 있고 마셜 제도를 먹으면 몇 개 거친 다음에 하와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고 반대편으로 어디에요? 캄보디아를 장악한 다음에 미얀마로 쳐들어가서 만약에 미얀마에서 영국군이 깨지고 나면 미얀마를 넘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인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개의 루트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일본이 성공을 시켰으면 인류 역사는 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이 되니까 미국과 영국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을 막 지원해주기 시작하고 당시 윤봉길 의거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장제스의 환심을 샀던 또 의열단 보면서 김원봉, 김구 같은 사람들이 장제스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는 상태에서 미국조차 조선인들을 주목하면서 지원을 막 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막 안 해주고 막 하니까 그냥 맨 처음에 군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총사령관을 지청천으로 임명을 하고 김구 주석과 지청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귀빈들을 모셔놓은 다음에 광복군 창립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없는데 창립이 된 거예요. 창립되고 나니까 이걸 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가화라고 국민당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랑 계속 만나면서 김구가 계속 설득을 해요. 주가화를. 그 다음에 주가화한테 나를 장제스를 만나게 해달라. 장제스 만나요. 장제스한테 얘기하니까 장제스가 콜 해서 지원해줘서 그때부터 모병 작업이 들어가서 이때 이제 여기서 제일 처음에 30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720명까지 이 광복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만들고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쪽 장준하 같은 사람 탈영해서 들어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외쳤던 삼균주의 같은 것들을 보면 민주공화정은 기본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상적으로 삼고 있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은 여긴 써놓지 않았지만 학권의 균등이라는 말을 했는데 학권의 균등은 뭐냐면 고도의 복지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 문서를 읽으면 그냥 저 일본 강도 같은 놈 때려주게 된다. 이렇게 안 해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보면 논리적으로 일본은 조선 경영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36년간 경영을 해보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경영했는데 경제적으로도 개판이고 불평등도 심해지고 나라 자체가 엉망이더라. 너네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는 걸 조소왕이 사회 경제적으로 쫙 분석을 해요. 그래놓고 우리가 새롭게 세울 나라는 그저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국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부족하나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헌법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국회 속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재헌법에 이익균정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균점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거를 균점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기업은 내 거고 내가 뭐 까라묻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일해보면 아는 게 입사 때보다 하나도 좋아지는 거 없이 계속 나빠지잖아요. 모든 게. 그게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리고 이제 정작 그 사주들은 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재헌국회의 토론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 핵심적 내용이 한 패는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 흐름과 반대편은 그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적 성과를 내면 노동자들이 경영자들과 M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거 두 개를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의 논쟁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논쟁.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재헌국회를 장악했던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이끌었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김구라 이런 사람들 다 밀려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한민당 이런 사람들이 장악했는데 그때 재헌국회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눈의 틈만 나면 얘기하는 게 충칭 임시정부는 우리의 미래다. 왜냐면 재헌국회 얘기 많이 하지만 이때 꿈꿨던 이 꿈이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이제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드디어 무상급식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자꾸 스웨덴 얘기하고 뭐 핀란드 얘기하면서 답답해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그 김구나 안창호나 그런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상하이가 점령을 당했을 때 임시정부 멤버들이 꽝둥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그때가 이제 42년 3월 1일 날 3.1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3.1절 기념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 딱 지나서 안창호 선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안창호 기념식을 하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모식을 하는 거죠. 그때 임시정부 리더들이 안창호의 죽음을 기리면서 다들 막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충치로 도망가거든요. 네, 오늘 이걸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힘든 이야기, 현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 이런 사람들이 망국을 다 보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 그냥 막연한 정신적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대해야 되는 세계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무거운 거죠. 절망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인데 배가 고프네요. 자, 독립운동 기지를 세웁니다. 아, 진짜 많이 세워요. 이거 제가 일부러 고등학교 교과서 나온 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옛날에 근현대사 교과서에 있었을 때는 선택 과목인데 애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면 딱 요거 가르치고 나면 애들이 와요. 몇 명이 와서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더 이상 좀 근현대사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막 꼬셔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그렇지만 역사가 쫙쫙 하면 한 절반 떠나가고 이제 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교과서 나오는 거에 곱하기 한 30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주와 연해주와 곳곳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1920년 한 해에 이 만주 일대에서 국내 진공작전이 1000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대 큰 부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단체들. 그래서 주로 이제 서간도, 북간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는 국제도시니까 거기서 이제 단체도 만들어지고요. 미주 지역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3.1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가치가 두 가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민주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시헌법이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기하면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 많은가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독립협회 활동사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이 구한 말에 보여줬던, 그것도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4년 만에 보여줬었던 대단한 열정이었다. 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거든요. 막 나중에 가면 인권 문제 지켜내려고 밤샘 투쟁도 하고요. 막 이제 이것을 이제 고종이 막 마음 비틀어지니까 여기다 막 황국협회, 요즘 말하면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거든요. 막 계속 반대만 해요. 독립협회 반대하는 게 걔네들이 일이에요. 막 오면 독립협회에 대한 사람들이 앉아서 투석전이라고 돌덩이 주워서 돌을 막 던져서 어버이연합이 아니죠. 황국협회 멤버들을 이 투석전을 통해서 다 물리쳐서 쫓아내버리고, 군인들 오면 또 돌 던져 쫓아내면서 하죠. 결국은 이제 이게 병역으로 진압을 당하게 되지만, 그때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모습들도 좀 잊지만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민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 사진은 한 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문학교를 요즘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이회영 선생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설민석 선생이 또 인터넷에 아마 어디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더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서간도 지방에, 그 전에 일단 평안도 지역에서 안창호, 양기탁 같은 당시의 평안도 일대의 주로 개신교도들, 평안도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이 뭉쳐서 신민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단체의 강령이 뭐냐? 최초로 공화주의를 주장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었는데 2년 만에 조선왕조를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독립협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독립협회는 최초의 민주주의를 실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아직 이게 의의를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독립신문을 만들었죠. 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유통해요. 두 번째 뭐냐? 토론회를 매주 개최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개최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주제가 좀 약해요. 조선의 교육 문제. 나중에 가면 이제 큰 문제로 막 커져요. 그러면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방청객이 있는 상태에서 토론자가 2명씩 나와서 토론 배틀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의 가부를 결정해서 토론 승리를 정하는, 그러니까 뭐 멍크 디베이트 같은 그런 토론 형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토론회를 진행했던 기록도 있고요. 만민 공동인 데모죠. 사람들이 모여서 종로통에서 만여 명이 모여서 러시아 이권을 침탈을 저지했었던,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위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당시 주변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나라였고, 이 조선 민중이라는 것은 버러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서 아주 노련한 태도로 투쟁과 시위를 통해서 러시아 이권을 막아냈었다. 그래서 거기 왔었던 외국 공사들이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서재필이가 보시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 교육이 안 돼서 그렇지 배우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었고, 그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인권을 위한 투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 활동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이 관통되는 거고, 뒤집어서 이고 리순, 여기 이제 리아우뚱반도, 요동반도죠. 광개토대왕이 우리 땅으로 만들었던, 쳐들어가서 요쪽, 그리고 이제 여기 봉천, 이제 펑텐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세냥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올라와 있어요. 요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 일대에서 큰 승전을 거두게 되면서 러시아를 밀어내게 됐고, 카사르트푸트미라 영일동맹을 통해서 조선을 삼켜버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피나는 노력들이 하나도 성과도 없이 싹 시프트 딜리트가 된 거죠. 그냥 딜리트가 아니라 시프트 딜리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이제 다시 시작하자. 크게 세 가지 흐름을 나타나게 되죠. 첫째, 해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막 김옥근 같은 사람 나와서 갑신정변 시도해봤죠. 깨졌죠. 이모군란 깨졌죠. 동해농민운동 깨졌죠. 독립협회 깨졌죠. 의병항쟁 깨졌죠. 애국개몽운동 다 깨졌죠. 깨진 걸 넘어서서 사인하고 한일병합조약을 통해 나라가 쑥 먹혔어요. 쑥 먹힐 때 고종은 나름대로 조금 저항을 했어요. 고종을 보필하던 신하 중에서 민영한 한 명 자결한 거 말고, 물론 이상설 같은 선생은 먼저 나가 독립운동 했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친일파가 됐잖아요. 이완용이가 마지막에 싸웠던 게 뭔데요? 조선을 먹는 건 좋으신데 조선 왕이란 칭호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지켜낸 게 고종 왕이란 칭호, 그러니까 조선 왕이란 칭호 하나 지켜냈던 게 당시 총리 대신 이완용의 역할이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 위에서 사실 정말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안창호나 나라를 세우자. 근데 그 나라는 민주공화정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물론 그 전덕기 같은 이 시민회에 참여했었던 목사들도 있었지만 평신도란 말이 어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활약도 굉장히 대단했었고, 그들에 의해서 서간도 지역이 개척이 되죠. 서간도 지역에 대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 한 장, 이거 한 장을 두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나왔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나와 있는 건데, 신민회는 보통 알려진 일화보다 사실은 신민회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신민회가 신흥무관학교를 하면서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2,000여 명 정도를 양성해요. 그 양성된 2,000여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 같은, 소위 말하는 청산리 대첩 같은 1920년대 때 만주 무장투쟁의 이 뿌리가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 신민회가 임시정부의 뿌리가 돼요. 임시정부 구성원 멤버를 보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다 신민회 멤버들이었었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특정한 종교를 찬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이나 이 당시 개신교 같은 것들을 보면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고, 특히 신민회는 공화주의, 나중에 나오는 임시정부, 그리고 무장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다.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무슨 패배를 하게 됐냐? 아까 러일 전쟁인 거죠. 청일 전쟁을 통해서 한 번 이겼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